선수들 보면요,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게 엄청 많아요. 꼴찌하고 엉엉 울었다. 제가 지금까지 찾은 답은 차라리 인정하고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코리아 스위밍의 송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영일 코치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질문이 별로 안 들어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질문이 이번엔 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디테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물론 이제 코치님이 질문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온 것들도 많고, 질문 너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저도 답하기가 너무 좋죠. 저병 출수 시 왼쪽이 기울어져요. 왼쪽 어깨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제가 골반이 틀어져 있는데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죠. 골반이 신체 중심이죠.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는 위아래가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골반이 틀어진 거랑 어깨가 틀어지고 팔이 틀어지고 발목까지, 이 골반이 가장 우리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틀어지면은 전체적으로 다 틀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수영할 때 자꾸 짝짝이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은 나 어깨가 틀어져서 그래 라도 있지만, 한번 골반을 보세요. 어깨 교정을 계속 받아도 계속 틀어지는 분들은 이 축이 먼저 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골반이 틀어지면 어깨도 영향을 미쳐요. 선수들 틀어지는 애들 보면요, 골반부터 봐요. 어쨌든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중심이 잘 맞춰져야 위아래가 다 맞춰지지, 중심이 틀어져 있으면 당연히 틀어집니다. 수영이라는 게 축을 중심으로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예. 장축, 단축 이렇게 하면서 이 축을 중심으로 뭐 롤링을 하고 아니면 물타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골반이 틀어져 있는데 수영은 똑바로 한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령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골반 교정을 좀 받으셔야 수력이 향상되시겠네요. 예, 연관이 있는 걸까요가, 네, 당연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투비트킥 같은 경우, 메데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 오른손, 왼발, 왼손으로 발차기와 스트로크를 동시에 하는데, 다른 영상의 경우는 반대로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게 맞다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투피트가 자유형 박자의 기본이에요. 사람이 걸어갈 때 왼발이 앞으로 갈 때 오른손이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왼발이 차질 때 오른손이 같이 입수하게 돼요. 네. 이게 기본 박자긴 한데, 우리가 투피트, 포피트, 그 다음 식스피트가 있어요. 네. 투비트, 포비트 같은 경우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2하고 6하고 박자가 같고요, 4는 엇박자예요. 4로 할 수가 없어요, 엇박자가 아니면. 한쪽에 3번, 한쪽에 1번을 차든 2번, 2번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포비트 자체에서 박자를 맞추려면 좀 엇박자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자하고 다르게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만의 박자로 변칙을 주는 거니까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닌데, 레데키 같은 경우는 정말 영상 분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보자마자 아마 포비트를 보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레데키 장점이 뭔지 아세요? 수영의 박자를 갖고 놀아요. 2, 4, 6를 아주 자유자재로 페이스에 맞게 갖고 놀아요. 그래서 훌륭한 선수인 거예요. 수영은 결국엔 리듬이거든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 그 심사위원이 박자를 갖고 논다, 리듬을 탄다, 네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레데키가 그런 선수거든요. 박자를 갖고 놀거든요. 그걸 또 잘하니까 수영도 잘할 수 있는 거. 변칙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보통 레데키 선수 같은 경우는 포비트 킥을 찰 때는 좀 엇박자로 많이 하고, 포비트 자체가 엇박자예요. 질문을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리커버리와 킥이 동시에 나갑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개 숙이면서 다리 구부리고 스트로크 먼저, 그 다음 킥이 중요한 거죠? 무슨 종목일까요? 이게 잠깐만요. 평형이죠. 그렇죠. 고개를 예. 숙이니까. 예. 리커버리하고 킥이 동시에 간다는 얘기는 만약에 평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문을 봐서는 평형이에요. 평형에서 리커버리하고 킥이 같이 간다는 얘기는 힘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저항이 커져서 결국에는 상쇄가 돼가지고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제 못 맞춘다 그러잖아요. 네. 왜 못 맞출까? 아니, 손 뻗고 다리 차래. 근데 안 돼. 또 자기는 자꾸 이게 나간대.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네.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생체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긴 한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랬어라는 걸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자유수영 때 그걸 계속 하면은 이건가? 싶을 때가 와요, 갑자기. 그쵸, 오죠. 그 느낌을 계속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돼요. 나중에 이제 영상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 아침에 평형 스프린트 하는 걸 보고 평형이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 오늘 칭찬 받았답니다. 어쨌든 평형이 제가 안 돼가지고 이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저도 왜 머리가 안 들어가고 글라이딩이 왜 안 되지? 아웃스윕에만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인스윕 이렇게 퍼올릴 때 이게 잘 안 되지? 다리가 왜 안 모이고 모여도 자꾸 이렇게 벌어지지? 어려운 동작도 아닌데 자유형할 때 다리 벌어지는 거 네. 이거 붙이는 거 어려운 동작도 아니잖아요. 네. 리커버리 할 때 옆으로 돌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 돌려가면서 드는 거 지상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연습 부족인 거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하신 케이스고 단순한 동작도 못할까? 호흡 때문인가? 호흡도 왜 자꾸 낮게 가면 되는데 왜 들까? 깨우친 것 중에 한 가지는 네. 생존 본능 때문에. 수영이 교정이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물속에서 하잖아요. 내가 안전한 걸로 찾아가는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효율적이고 지금 상태에서 안정적인 거예요. 네. 중심이 안 잡히면 다리를 벌려서 자꾸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자꾸 다리를 벌리게 되는 거고 네. 한쪽을 작게 가져가가지고 중심이 무너지면 한쪽을 더 크게 가져가가지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같이 나간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에서 뭐가 안 맞아서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타이밍을 먼저 가르쳐주는 것보다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풀이에요. 돌핏기 차면서 하는 풀 말고요. 네. 키판을 다리 사이에 끼고 손으로만 가는 풀이 있죠. 그 풀은 이 동작이 한 동작이 아니면 상당히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풀 연습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킥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지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고 어떤 방식을 하는지 모르고 머릿속에는 이해되는데 몸이 계속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풀이든 드릴이든 그 느낌을 찾아가면 금방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이 질문이 평형이 맞다면은 모션이 아마 하나, 둘 이렇게 끊길 수도 있거든요. 손과 발 타이밍을 맞추려면 손이 일단 정확하게 해야 되고 다리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타이밍을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데 손도 정확하지 않고 다리도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 타이밍 자체가 다르게 맞출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한테는 풀을 먼저 연습하는 게 타이밍 맞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풀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손만 연습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라우칭 스타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수영장은 스타트대가 없어서 데크에서 크라우칭 스타트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른발을 데크에 지지하고 왼발을 차올리는 방식인데 왼발을 차올리는 동작은 비교적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발로 끝까지 밀어주는 감각이 잘 안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스타트 영상을 보면 도약하면서 밀어준 오른발이 왼발 옆으로 자연스럽게부터 두 다리가 곧게 모이던데 저는 오른발이 잘 따라오지 않아 다리가 깔끔하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크라우칭 스타트에서 이상적인 입수각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2. 지지하는 오른발은 어떤 느낌으로 언제까지 밀어줘야 하나요? 끝까지 민다는 감각을 어떻게 익히면 좋을까요? 3. 도약 후 오른발이 왼발 옆으로 자연스럽게 붙는 동작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의식적으로 다리를 모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밀면 자연스럽게 붙는 건지 궁금합니다. 4. 스타트 후 원하는 수심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요소를 조절해야 하나요? 5. 스타트대가 없는 환경에서도 크라우칭 스타트를 잘하기 위한 지상 훈련이나 드릴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에 예. A부터 Z까지를 다 물어보셨어요. 답을 해볼게요. 이상적인 입수각 30도에서 40도를 얘기해요. 네네. 이상적인 각도라는 거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스타트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각도에 다 추압이 되더라 그거예요. 네. 그러면 입수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손이 들어갈 때 이 물과 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입수각은 30도에서 40도 정도 나온다. 입수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손이 들어갈 때 입수각과 다리가 들어갈 때 이 무릎의 입수각. 여기서 네. 이 입수각은 40도여도 충분해요. 30도여도 충분 가능해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의 입수각도는 커야 돼요. 90도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무릎이 딱 물에 들어갔을 때 이 입수각이 있죠.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진력을 발생시켰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래서 다리의 입수각이 중요하니까 지지했던 앞다리를 뒤에 빨리 붙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밀어줘야 되냐? 그건 끝까지예요. 자신이 점프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끝까지예요. 네. 이건 많이 뛰어볼 수밖에 없죠.
끝까지 하게 되면 네. 발목이 펴지죠. 그러니까 발목이 펴질 정도로 끝까지 밀어야 돼요. 이제 질문 3번으로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붙는 동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는? 저도 스타트 수업이나 네. 이런 것들을 가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입수할 때 스트림라인을 잘 잡아라. 네. 크라우칭 스타트니까 왼발로 앞에 걸고 오른발을 데크에다가 걸어가지고 왼발로 밀면서 뛰는 형태거든요. 예. 그러게요.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오른발잡이 있고 왼발잡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발잡이하고 왼발잡이하고 요걸 앞에 뒤에 줄 거냐는 방법의 차이예요. 근데 앞에 주게 되면 조금 스타트를 안정적으로 뛰게 되고 네네. 뒤에 주면은 뒤에는 플레이트 추진력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방법이 차이예요.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동시에 쓰진 않죠. 뒷다리부터 쓰고 그 다음에 앞다리를 써요. 네네. 아니면 중심을 최대한 앞에 준 사람한테는 앞다리가 중심이 되고 뒷다리는 보조 수단이 돼요. 네네. 이게 그대로 앞에 갔을 때는 앞다리가 밑에 있을 것이고 뒷다리가 위에 있을 것이에요. 네. 그러면 앞다리를 빠르게 뒷다리에 붙여준다. 이게 스타트의 기본 원리인데 안 붙는 이유가요. 앞다리가 끝까지 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밀면 뒷다리에 붙이기가 쉬워져요. 끝까지 안 밀면 뒷다리에 못 붙여요.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입수 각도가 중요하다고. 근데 네네. 각도가 두 가지가 있다 있잖아요. 네네. 손 각도, 다리 각도가 있잖아요. 다리 각도 높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높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뒷다리가 앞으로 차면서 위로 올리는 형태가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앞다리가 차고 나가서 그대로 뒷다리에 붙이는 형식이 돼야 돼요. 이 붙일 때 끝까지 밀지 않으면 안 붙여져요. 그러면 이 질문에서 의식적으로 다리를 모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밀면 자연스럽게 붙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밀면 붙는데 도움이 될 거다. 네, 당연히 의식적으로 붙여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는 아니고요. 끝까지 밀었을 때 의식적으로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밀지 못했을 때는 의식적으로 붙이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하는 얘기예요. 네네. 이건 당연히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4번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수심이 들어가려면 네. 원하는 수심, 이건 명확해요. 들어가면은 몸통에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대로 꽂히는 경우가 있고 얘를 중간에 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틀어주는 포인트를 어디서 가져갈 거냐예요. 수심 조절은.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약간 꺾이면서 스트링 라인을 잡잖아요. 이 모션을 깊게 들어가서 할 거냐 아니면 얕게 할 거냐 네. 이걸로 수심을 조절하는 거예요. 수심은 들어갔을 때 스트링 라인을 어느 포인트에 잡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수심은 다르다. 질문이 원하는 수심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요소를 조절해야 하나요? 이 요소라는 게 지금 스타트를 계속 뛰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바닥에 꽂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트림라인을 딱 잡으면서 의식적으로 상체를 좀 들잖아요. 들 때 이 꽂히는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동작을 본인이 원하는 수심에서 하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 스트링 라인 잡는 동작을 늦게 잡으면은 그만큼 깊은 데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잡게 되면 그만큼 얕아지는 거예요. 잡는 포인트가 스트링 라인을 어디서 잡을 거냐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5번째, 스타트가 없는 환경에서도 스타트 연습하는 드릴. 스타트 없는 환경에서 스타트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스타트대가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심이 수심, 얕아서. 네. 굳이 우리가 생명하고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스타트는 다이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속에서 돌피킥을 차고 나가는 것도 스타트 구간이에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상훈련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스타트가 좋으려면요, 벽을 차고 나가는 자세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트링라인. 근데 거의 대부분이 출발을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번 출발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20-30번은 출발하지 않나요? 그러면 하루에 20-30번은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스타트는 무조건 물속에 들어가는 그 행위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스타트가 없다면 분명히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너무 위험하게 스타트를 고집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서 물속에서 나오는 브레이크아웃을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유독 킥이 느려요. 특히 자유형에서요. 물 누르는 느낌도 올 듯 말 듯 알고 차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킥만 빨라져도 훨씬 스피드가 날 것 같은데 자유형 킥 빠르게 나가는 팁 없을까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발목 유연성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요거는 이렇게 답을 끝낼게요. 발목 유연성부터 체크하세요. 저도 발목 유연성이 네. 안 나오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네, 발목 유연성 없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발목 유연성을 후천적으로 좀 연습을 통해서도 많이 좀 늘릴 수가 있나요? 좋아지죠. 분명히 한계는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하지만 최소한은 발목이 이렇게 폈을 때 일자가 정도는 돼야 돼요. 얘가 일자가 아니라 살짝이라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추진력은 안 생겨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릎의 각도를 조절한다?
그럼 이것도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효율적인 발차기는 아니에요. 스트레칭을 한다고 좋아질까요? 한계가 있어요. 네네. 스트레칭만 하면 안 되고요. 네네. 루틴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가 정강이 뼈에 있는 근육들과 종아리, 거기를 일단 많이 풀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여기서 끝난다? 그럼 또 다 돌아올 거예요. 발목 운동까지 해주면 좋아요. 늘리면서 운동하는 방법도 유연성이 좋아져요. 일단 풀어주고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면은 충분히 좋아지고, 그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 뒤지면 진짜 수백 가지 나와요. 그렇죠.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안에서가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평형 발차기도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역자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목의 유연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종아리고 여기가 정강이에요. 그럼 얘가 발목을 이렇게 기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종아리가 늘어나야죠. 많이 늘어나요. 정강이는 당겨지고, 정강이에 근력이 없어도 당기지를 못하고, 근력은 있는데 얘를 당겨도 종아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형 발차기 이 요인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정강이하고 비고로 운동을 하시면 아마 두 가지 다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입수킥만 차면서 접영하라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출수킥 차면 박자가 안 맞으면서 바로 망가집니다. 누구는 출수 차지 말라 하지만 저는 입수킥을 대충 하더라도 출수킥을 팔박자에 딱 맞춰서 쫙 차고 싶습니다. 선수들 출수킥은 조각칼로 예리하게 긋듯이 물을 쫙 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는 차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수영이 더 안 되니까 차라리 출수킥을 포기하고 입수킥에만 집중해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이 아직 발차기 강도가 추진력을 발생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거 질문은 좀 비디오를 봐야지 알잖아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충분히 출수킥 없이도 수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편해지면요, 자연스럽게 출수킥은 너무나 쉽게 맞춰져요. 네네. 아마 지금 팔 자체도 아직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네.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다 하겠죠? 하지만 좀 순서적으로 조금은 기다렸다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요 정도로 답을 끝낼게요. 자유형 발차기는 속도가 나는데 사이드킥 연습할 때 속도가 아예 안 나고 힘이 너무 들어요. 깨우칠 방법이 있을까요? 자유형 발차기하고 사이드 발차기하고 발차기 방식이 달라요. 이 부분 은근히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형 발차기는 골반을 중심으로 밑에가 8에서 9, 위에가 1에서 2예요. 맞아요. 근데 사이드 발차기는 그대로 연결됐죠. 그러면 비율이 5대 5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비율을 안 맞추고 그대로 자유형 발차기 하듯이 사이드 발차기를 차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드 발차기는 먼저 발차기의 업킥과 다운킥의 비율을 5대 5로 맞추세요. 그러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제가 생체 준비하면서 코치님이 짜준 그 스케줄에 자유형 킥, 사이드 킥, 배영 킥 이거 계속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저도 사이드 킥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똑같이 자유형처럼 차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체력 소모가 되게 크고, 제가 또 프리다이빙 아이다 2까지는 땄거든요. 네. 그것처럼 약간 이렇게 교차하듯이 맞아요. 5대5로 이렇게 해야 그래야 나갑니다. 정확해요. 네.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 발차기 기가 막히게 잘 차요. 네네.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유형 발차기도 그렇게 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양으로. 예. 제가 평형을 할 때는 용기 있게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접영을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고 머리가 들려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평형은 물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잘 되고 숨도 확실히 쉴 수 있어서 마음에 저항이 없는데, 접영은 물 밖으로 나오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부담되어서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코치님 영상을 보고 나니 바디 언듈레이션에 있어서 평형과 접영이 얼마나 같고 다른가가 궁금합니다. 맞아요. 단축이라고 하죠. 평형하고 접영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움직임 있는 언듈레이션 동작이 제일 핵심이에요. 네. 근데 종목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가슴하고 엉덩이, 다리가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그렇죠? 네. 파도가 일어나듯이. 수영을 하다 보면은 웨이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접영 웨이브하고 평형 웨이브하고 좀 달라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접영 웨이브는 시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가슴하고 다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평형은 스킨 라인, 바디 라인을 잡는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을 잡는 건데 그럼 어떻게 들릴까? 저는 이제 접영과 평형이 타면서 다르다고 느꼈던 거는, 접영은 코치님 말씀대로 이제 시소, 가슴과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자감인데, 평형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치면은 쭉 약간 맞아요. 요런 느낌이에요. 자세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가슴의 깊이가 조금 틀려요. 요거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네. 느낌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접영은요,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파도처럼 해요. 네네네. 평형은요, 파도가 깨지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방파제 닿았을 때 그렇죠. 파도가 어떻게 돼요? 빵 하고 깨지면서 올라가죠. 그렇죠. 줄을 바닥에 놨을 때 네. 내 여기서 줄을 딱 쳤을 때 어떻게 돼?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줄로 따지면은 계속 이렇게 같이 흔드는 게 저병이라면은 네. 평형은 아... 전달. 그렇죠. 전달.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웨이브가 되고 나서 이런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저병 웨이브 연습을 하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평형을 할 때는 물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잘 되고 숨도 확실히 쉴 수 있다. 그런데 저병은 둘 다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걸 좀 느끼긴 하거든요. 네. 평형 같은 경우에는 아웃스윕하고 인스윕을 할 때 인스윕이 물을 퍼올리면서 내 상체를 올리는 걸 많이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르면서. 상체가 올라오는 걸 도와준다는 뜻인 즉슨 내가 굳이 앞으로 고개를 들지 않아도 상체가 자연스럽게 뜨면서 호흡이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병 같은 경우에는 내 상체를 올려주는 요인이 웨이브도 있고 풀을 강력하게 하면서 이 추진력으로 상체를 띄우는 그런 과정이 그쵸, 그쵸. 있잖아요. 네. 처음엔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은 팔에 힘이 소위 말해 털린다 그러죠. 얘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상체가 안 떠요. 상체가 안 뜨면은 고개가 들려요. 고개가 들리면은 그때부터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병할 때 고개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리듬이에요. 평형은 리듬을 조금 잃어도 변칙적으로 얘를 눌러서 호흡이 가능해요. 야, 저병은 리듬을 한번 잃으면은 다 오로지 힘으로 해야 돼요. 맞아요. 본 궤도로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그쵸. 힘들더라고요. 예, 리듬만 맞추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평형은요, 네. 리듬을 맞추면 더 편해지는데 네. 리듬을 못 맞춰도 내가 앞으로 나가는 목적을 버리고 네. 눌러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눌러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NG야. 안 좋지만은 호흡을 위해서 팔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평형을 좀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병은 리듬을 잃으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바로 리듬 때문이에요. 리듬이 잃으면 숨 쉬는 게 힘들어지니까 맞아요. 생존 본능이 세게 와요. 숨을 못 쉬겠구나. 맞아요. 한 3스트로크, 4스트로크까지 리듬감 있게 잘 갔는데 강습하다 보면 누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병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크게 쓰다 보니까 그때 살짝 움츠러들게 되면은 갑자기 리듬이 깨져요. 맞아요. 그러면은 초반 스트로크 리듬 좋았을 때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선수들한테도 리듬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 리듬 안에 모든 동작을 좀 행할 수 있게. 네.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리듬만 잘 맞추면요, 폼이 조금 나빠도 잘 갈 수 있어요. 네네. 아무리 이 물 잡는 거 그게 좋아도요, 리듬을 못 맞추면은 오로지 나의 힘으로만 해야 돼요. 가속력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네. 가속력이 붙지가 않죠. 폼이 조금 나쁘더라도 네. 리듬을 맞추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힘으로 하면은 호흡이 더 딸리고. 그렇죠. 점점 지쳐. 악순환이죠. 머리를 드니까 다리가 가라앉고, 네. 다시 다리를 못 띄우고 또 머리를 드니까 또 가라앉고. 네. 저희 농담으로 네. 선수한테 그러니 야 그러다가 쓰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코치님. 요즘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혼자 수영장에 가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훈련은 코치님 유튜브 훈련 영상을 많이 참고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개인 레슨도 주 1회 받으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1. 대회 기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 자유형에 집중하고 싶은데 마스터즈반에서도 잘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개인 훈련을 할 때도 자유형만 집중하는 것보다 4가지 영법을 함께 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까요? 2. 흔히 말하는 양치기 훈련도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는 아침 수영 3시간, 오후 개인 훈련 1시간에서 1시간 반, 컨디션이 정말 좋은 날인 저녁 수영까지 1시간 정도 더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훈련의 질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3. 늦게 시작했으니 늦게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수영장에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며 멘탈이 너무 흔들립니다. 대회에서도 옆레인이 치고 나가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서 제 페이스를 잃곤 합니다. 코치님만의 멘탈 관리 방법이나 레이스 운영 팁이 있다면 꼭 듣고 싶습니다. 열정적인 분이네요. 그렇죠? 진심이시네요. 네.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자유형을 기록을 줄이고 싶은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IM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유형만 해도 되는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자유형만 해도 돼요.
하지만 유소년 아이들이나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IM으로 해야지만 자유형이 좋아진다가 아니고요. IM을 하면은 근육이 골고루 발달되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된다예요. 자유형의 목적이 있다면 자유형을 하셔도 돼요. 저한테 만약에 어린 선수가 온다? 그러면 자유형이 목적이어도 IM을 시키죠. 요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기록이 목적이라면 IM을 하시고, 초보자다 일반 유산소 운동할 때 IM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네. 어쨌든 기록이 목적이라면 해당되는 종목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 게 목표를 성취를 하고 뭐 예를 들어 50m 나가가지고 요거까지가 나의 목표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거를 성취하는 순간 난 목표를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는 타입이시면은 자유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영을 인생의 생활체육으로서 길게 가져가고 싶다, 당장 어떤 대회에서의 몇 초 이런 것들보다 나는 조금 늦어도 되니까 길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IM을 베이스로 다지시면서 그쵸. 자유형을 조금 더 연습하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종목마다 주로 사용하는 근육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지 종목을 한다는 거는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고 운동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 대회가 목적이 아니라면 감독님 말씀대로 IM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IM의 운동 강도가 더 세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형을 제외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죠.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생활체육에서 나오는 현상들인데, 기록이 중요해가지고 맨날 시합 뛰고 있는 분들 있죠. 자유형 50 하셨던 분인데 차라리 종목을 딴 데 갔다가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답은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양치기 훈련이 뭐예요? 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일단은 아침에 3시간, 오후에 거의 1시간 반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생활체육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 저는 과한 것 예, 같은데. 이 정도면은 양으로 얘기할 때는 충분하고, 네. 선수 애들도 이 정도에서 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네. 양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질을 높이세요. 왜냐면 지금 기록대를 보니까 질을 높이는 게 훨씬 효과적인 기록대예요. 그러니까 25m 기준 16초. 16초면은 만약에 지구력이 좋다면은 한 36초 정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양은 충분하니까 네. 차라리 질을 높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침에 3시간만 해도 됩니다. 수영이 좋아지려면 일단은 1시간씩 매일 하는 게 좋아요. 질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런 부분은 좀 다른 컨텐츠에서 저희 네. 얘기한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질문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멘탈이 흔들린다. 옆에가 치고 나가면 마음이 흔들린다. 꼴찌하고 엉 울었다. 네. 기본적인 성향이 뭘 해도 다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안 해도 문제지만은 긴장을 너무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긴장이 어디서 오냐가 더 중요해요. 네. 타인하고 비교해서의 긴장이 오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 나 긴장하니까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긴장 안 해요? 더 긴장돼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그걸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네, 역효과가 나죠. 긴장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긴장하지 마, 그 말 자체 때문에 또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 시합에 뛰면 긴장이 돼. 그리고 나는 이때 항상 쫄아. 그 자체를 먼저 인정하면요, 그 자체가 도움이 돼요.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선수들을 보면요,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선수 엄청 많아요. 정말 연습을 완벽하게 하는데 시합장 가서 막 벌벌 떨다가 시합 망치는 애들, 중요한 시합에서만 망치는 애들, 그런 게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찾은 답은 차라리 인정하고 준비하세요. 나 긴장할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거야. 누구 만나면 분명히 쫄을 거야. 네. 그러니까 차라리 준비를 하세요.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소극적으로 했던 플레이가 많았었어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마지막에 잡히는 거가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지고 가는 게 낫다. 그거를 깨우친 게 대학교 와서 좀 바꿨거든요. 그냥 내 것만 집중한 것 같아요. 네. 레이스 운영 팁? 이거는 뭐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이번에 기준점 자체가 좀 높으신 것 예. 같아요. 첫 대회에서 자유형 50m 39초 기록하고 엉엉 우셨다고 했잖아요. 저 첫 대회 50m에서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38초인가? 저 혼자 잘했는데? 저기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열심히는 하시는데 비교 대상이 타인인 거예요. 이번에 39초 나왔으니까 다음에 38초 나오면 잘한 건데 37초 나온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래 못 가요. 이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힘은 될 수 있지만 이건 오래 못 가는 힘이에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생활체육은 이게 생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체육을 하는 이유는 즐거워서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또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잘 인정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 대회 영상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플립턴 후 벽을 차고 나오는 동작을 보면 어떤 선수들은 발이 벽에서 넘어가는 순간 거의 바로 튕기듯이 강하게 차고 나오는 반면에 어떤 선수들은 발이 벽에 닿은 뒤 아주 잠깐 텀을 두고 차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차이는 단순히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른 건지 아니면 스트림라인을 만들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술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상황이나 종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기술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좀 달라요. 스탠드하고 좋은 거는 가자마자 치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좀 더 깊게 가거나 잠수를 길게 가려면 벽을 잘 차고 나가야 되죠. 네. 그때 순간적으로 발목에 힘을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돌면서 바로 차고 나가는 게 좋긴 좋겠죠. 올 때의 스피드에서 오는 모멘텀을 바로 그렇죠. 이용해야 돼서 예, 그런 건가요? 그렇죠. 다시 벽을 강하게 차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스프링을 다시 조이듯이 발목과 무릎에 에너지를 농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잠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선수 자체가 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구별해서 봐야 돼요. 네. 근데 우리 100m하고 200m하고 400m하고 턴 속도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왜냐하면 레이스도 페이스 조절이 있죠. 그렇죠. 턴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턴도 물론 차고 나오는 게 제일 좋지만 장거리 턴은 돌핀킥을 많이 안 차고 나오고요. 네. 단거리는 돌핀킥을 많이 차기 때문에 벽을 미는 속도도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턴 할 때마다 바로바로 차고 나오는 게 네네. 가장 좋은 턴이에요. 바로 차고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